코로나 시대에 수업을 해보신 분 몇 분 계시겠지만 오늘 마치 코로나 수업 같습니다. 반은 교실에 있고 반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있는 그런 수업을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코로나 시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런 말씀 한번 드렸고요. 저는 일단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다가 중등교육과에 있던 고교학점제 팀이 미래교육과로 옮기면서 미래교육과에서 이제 교육과정 관련해서 이제 고교학점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앞서서 교수님께서 2017년도에 처음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2018학년도부터 현장에서는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운영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2018학년도에 상인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선도학교 업무를 맡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6년 차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 현장에서도 한 3년 정도 해보고 지금 여기에 장학사로 지금 한 3년 정도 고교학점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정답은 교실 수업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든 정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교학점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2월 달에 어떤 보완 방안이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성취평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상반기로 지금 그 발표가 미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고교학점제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런 고민들을 계속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2시간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학점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의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것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고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사범대학교에서 예비 교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래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자리이니만큼 어떤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과 개별화 교육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고등학교 현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고교 현장의 변화 방향에서 학습자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또 진로 진학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또 맺은 말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교 현장의 변화의 방향과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고교학점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고교학점제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이나 수업 평가가 굉장히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고교학점제는 그러한 교실 수업의 중심을 학생 중심으로 변화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제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이라는 개념, 그리고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그리고 이수 기준에 도달하는 과목, 학점을 취득 누적한다. 이러한 내용이 학사 제도라든지 지금까지는 없었던 이수 미이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문이과 구별 없이 과목을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까지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업무이고요. 수업 평가 담당 부서라든지 아니면 교무 학사 관련된 부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평가 업무 하시는 분들, 교과 교사의 역할, 진로 전담 교사의 역할, 모든 교사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주셔야지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거대한 제도입니다. 보시면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정의에서 제가 아까 학생으로의 어떤 주도성의 변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과정이 학생 선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수업과 평가가 학생 주도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이 크게 두 가지 축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하는 그 학습자 주도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교육 주체의 변화, 교육 과정의 변화니까 교육 내용의 변화, 그리고 학생 주도의 수업 평가니까 교육 방법의 변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지금 고교 현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 처음 발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이 이제 2023학년도가 되면 단계적 이행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가 단계적 이행기라고 하는 시기이고요. 2025년도에 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전면 적용됩니다. 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에 고교학점제와 같이 학점 기반 교육 과정인 2022 개정 교육 과정도 함께 도입이 됩니다. 이 단계적 이행기인 올해와 내년에 적용되는 부분은 204 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변화하는 부분,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최소한 이 과목을 들었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지만 이 과목을 이수 처리하는 그러한 이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보셨던 고교학점제의 정의에 따라서 고교학점제 운영 단계를 한번 보시면 사실 지금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1단계와 2단계 정도까지는 이미 학교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목이 개설이 되고 있고요. 물론 학교의 현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교사 수급에 따라서 또 과목 개설의 범위는 굉장히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어, 칸막이가 굉장히 소위 칸막이라고 하는데요. 교육과정에 칸막이가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적은 경우도 있어서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 부분에서는 학교의 현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과목 선택권이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물화반, 화지반 이런 식으로 행정학급 안에 모든 학생들이 같은 선택 과목을 듣는 그룹끼리 이렇게 행정학급이 편성이 되었다면 지금은 이동 수업 시간이 되면 정말 대학생들처럼 각 강의실로 흩어져서 자신의 선택 과목을 듣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선택 과목을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진로 학업 설계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과목 개설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어떠한 이수 경로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요. 거의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대학 학과나 계열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과정 박람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선택 과목들이 있고 선택 과목을 들으면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1학년 때 이러한 과목을 듣고 2학년 때는 이러한 과목을 들었으면 3학년 때는 관련해서 이러한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이수 경로들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 개별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 수강 신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이 수강 신청 기간이나 절차나 혹은 변경 절차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사실은 학부모의 민원이나
또 학생들 중에는 성적 유불리 때문에 굉장히 과목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그 기간을 운영하려고 해도 사실은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처해 있는 현실에 따라서 사실은 이 수강 신청이나 변경 절차는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운영 단계입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했으면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교수님이 아마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대학교는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학교 때 수업을 생각해 보시면 모든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 수업을 듣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어떤 대입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실은 학생들이 정말 물리학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내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고 내 적성과 물리학의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의 내용적인 요소와 자신의 진로 적성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보다는 쉽게 말하면 공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을 들어야 된다고 하니 듣는 거죠. 나는 공과대학 갈 거지만 물리학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안 듣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업 운영이라는 게 이상적인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원하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니까 진로 적성에 맞는 학생들이 왔으니까 굉장히 참여형 수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실 수업 개선이 여전히 수능도 있고 여전히 정시가 또 아직까지는 또 40%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고등학교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수업들이 좀 어렵긴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수업 운영을 거쳐서 학생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요즘 가장 뜨거운 성취 평가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은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은 9등급 병기됩니다. 제가 왜 병기되냐고 말씀드렸냐 하면 성취평가제는 이미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성적 산출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미 고등학교의 모든 과목들은 성취도 5단계 아니면 성취도 3단계로 다 이미 성적 평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옆에 등급이 같이 적히느냐, 적히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적히는 과목의 경우에는 그 등급 산출에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니 성취평가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수업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성취평가 중심의 학생평가가 고교학점제가 어쨌든 지향하는 방향이고요. 그렇게 성취평가제가 적용된 수업과 평가를 통해서 어떤 성취도가 나오면 그 성취율에 맞게 이수와 미이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가 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해서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가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수와 미이수가 사실은 그동안의 단위제, 제가 아까 204 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변화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단위제와 학점제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이수와 미이수의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단위제였을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출석만 하면 학교에 가방을 메고만 오면 법정 수업 일수만 채우면 졸업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학생이 아침에 왔어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오후에 집에 간다. 그래서 내 수업이 거의 5교시나 6교시나 7교시에 이번 학기에 있었는데 그 학생이랑 얼굴 본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그 성적은 그냥 산출이 됩니다. 그냥 걔는 그냥 그 하루 1출결 마감으로 하면 걔는 출석을 한 게 되니까요. 그래서 걔는 물론 뭐 시험을 잘 쳤는지 못 쳤는지 모르겠지만 뭐 8등급이든 9등급이든 A, B, C, D 이 중에 이든 걔는 그 과목이 이수 처리가 되는 거였죠. 그 아이가 화학이라는 과목을 들었을 때 화학 원 과목에서 최소한의 정도를 이수했을 정도의 어떤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지금까지 고교 교육에서 전혀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 학점제로 변화하면 학점을 취득한다는 건 그 과목을 이수한다는 것이고
이수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고등학교 현장에 들어오게 된다.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수와 미수의 책임을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네가 수업 시간에 잤잖아. 공부 안 했잖아. 이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내가 어디까지 이 자고 있는 학생들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몸은 하나인데 수업 시간에 분명 수업 시간에 못 따라오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학생을 사실은 눈 감고 가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럼 그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제 무조건 너는 미수야 이렇게 할 수만은 없을 텐데 그럼 그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워서 걔를 이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도달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그게 올해부터 적용되는 올해 공통과목 국영수에 적용되는 어떤 시점이라서 그거에 대한 고민만 있을 뿐이고 사실은 실질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례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학습자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교과 수업 외에 그러니까 교과 수업에서 국영수가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교과 수업 외에서는 학습자의 변화의 모습이 어떠한 방향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예비 교사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학습자 주도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이 용어는 어떤 사람은 이 주도성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이런 분도 계신데요. 어쨌든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서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능력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학습자 주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학습자 주도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통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말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 깊이 있는 학습 이런 말 굉장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어떡하라는 거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전히 교실 수업 개선이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도록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어떤 수업과 평가 역량은 여전히 물음표인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 A 고등학교의 사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A 고등학교에서는 고전 강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와 이제 수업을 연계하는 건데 그동안의 독서 프로그램과 다른 것은 이러한 말들이 계획서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능동적으로 지식과 삶을 연관하여 이런 이야기들이 교사가 쓴 계획서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막 공모해서 하면 이런 얘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대안을 생각하게 하고 더 나아가 삶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 학교의 계획서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문 도서와 자연 도서 몇 개를 선정을 해서 그 이 학교가 제가 실명을 밝힐 순 없지만 약간 중간 정도 그 학업 성취를 보이는 어떤 지역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런 중간 정도의 학업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굉장히 공교육의 어떤 그늘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서들이 사실은 뭐 집에서 부모님들이 읽게 할 수도 있는 책들이지만 사실은 이 학생들을 접해볼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책을 읽고
뭐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비고등학교의 사례를 보시면 진로 탐색을 위해서 다양한 이런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진로 탐색 캠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습 일주 동아리, 진로 독서 프로그램 다 이제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보시면 여러 가지 대학이나 동아리나 직업 현장 같은 어떤 곳에 가서 면담하고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학습 일주 동아리라고 해서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또 진로와 연계한 독서를 하고 토의 토론과 탐구 활동을 실시하는 이러한 것들을 한 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고등학교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교과 융합형 캠프를 이 앞에서 보셨던 그러한 활동들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 융합형 캠프 운영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보시면요. 용광로 캠프에서는 교과 속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적이며 복합적인 활동을 실시했고 MT 캠프에서는 사회과학 현상 중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굉장히 심층 토론과 어떤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또 창의융합 수학과학 캠프에서도 보시면 교과목 핵심 개념과 연계한 실험 실습을 진행하고 깊이 있는 개념 이해와 탐구 능력을 함양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활동들의 공통점들을 보시면 다 교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자신의 삶과 연계해서 뭔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학습자 주도성을 기르기 위한 어떤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변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까 보시면 진로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 많이 보셨는데 이제는 거의 그런 모든 별 활동은 굉장히 이제 많이 정착이 된 상태고요. 이제는 개별화가 화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율 활동이든 진로 활동이든 혹은 이 학생의 학습 이력까지도 어떻게 하면 좀 개별화해서 우리가 누적해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진학 이력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거의 모든 학교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냥 프로그램의 하나 혹은 사이트의 하나로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실제적으로 학생 개별화된 맞춤형 기록을 좀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해서 1학년과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어, 크게 저희도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꾸미는 공동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진로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또 대학생 멘토와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업 확장 주제 심화 탐구 활동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 과제 연구 이러한 과목들을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수업 미리 보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은 정말 물리학이 어떤 과목인지 모르고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딱 1시간, 2시간 정도라도 우리 강의 같은 거 인터넷 강의 신청할 때 맛보기 강의를 볼 수 있듯이 그러한 강의를 한 차시라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교육청에서 이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조금 더 이러한 학습 경험을 먼저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학교의 사례를 보셨는데 그 학교의 사례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도 이제는 그냥 단순히 체험하고 단순히 뭔가 만들어보고 이런 활동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교과의 핵심 개념이라든지 교과의 어떤 내용을 그런 활동과 연계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국어과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와 그리기 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림 그리기 수업인지 정말 시와 그리기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도 사실은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긴 하는데 내가 왜 이것을 자율시간에 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진로활동 시간에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잘 목적성이 없이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면 그 활동들의 목적을 굉장히 교과와 연계해서 확실하게 짚어줌으로써 뭔가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이 정말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는 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탐구활동 경험을 제공해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그리고 이제 탐구활동의 개별화라고 제가 파란색 부분에 정리를 해 보았는데 이 탐구활동의 개별화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가 교실의 수업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이 이제 모든 활동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모든 활동 안에서 뭔가 역할을 부여받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학생들마다 속도와 어떤 이해도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습자가 스스로 그 모든 활동을 하든 강의식 수업을 듣든 그 안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자기의 학습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학생마다 목표 설정, 그리고 계획 수립 과정, 그리고 거기서 뭔가 그 학생의 향상도를 우리가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개별화된 어떤 우리가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다 이 세 번째 말씀드린 이 부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이 제가 마지막에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렸듯이 탐구 활동이 개별화되고 있고 그리고 자율활동과 진로활동도 교과와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의 변화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목적과 방향성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그리고 주도적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실제 이 학교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학년 때는 1학기에 이 많은 과목 중에 3개를 선택하고요. 2학기 때도 3개를 선택합니다.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 2학년 때 6개의 과목을 학생이 이 많은 과목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더 많은 과목들이 있죠. 이 많은 과목들 중에서 1학기 때 5개, 2학기 때 5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자신의 주도성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 과정으로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또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좀 많긴 한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소인수 선택 과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소수의 학생들이 듣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일과중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선택받지 못한 그런 과목들을 이제 방과 후에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만약에 방과 후에 운영하기도 너무 인원이 적으면 학교와 공동해서 연합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교육 과정인데요. 사실은 그러한 교육 과정은 쉽게 말씀드리면 방과 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고 우리가 평소에 4학점이나 5학점 정도로 운영하는 과목을
소인수 과목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거의 2학점이나 3학점 정도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교육 과정이나 소인수 선택 과목은 진짜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었을 때만 운영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얼마 전부터는 계속, 한 작년부터는 계속 이러한 소인수 과목들이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와서 가급적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일과중 교육 과정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 같은 경우는 정말 학생이 그 전문 교과를 제대로 수업할 수 있을 때만 개설하시라. 예를 들어서 고급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구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고급 물리학을 정말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정도에. 근데 보통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이런 과목들을 많이 듣거든요. 듣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학생이 고급 수학이라는 과목을 이수할 역량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시라고 저희도 교육청에서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이제 고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조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체육 예술 계열이나 교양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보건학이나 이러한 교양 과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데, 정말 그 교양 과목이 그 교양 과목 수업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학을 아무리 우리가 4대를 나왔지만 강의하기 쉽지 않고 수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A 학교의 교육학의 수업의 질과 B 학교의 교육학 수업의 질이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심리학 마찬가지고요. 철학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학은 그나마 이제 뭐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시거나 학교에 보건 선생님이 계시니까 운영을 하시니까 전공자가 하니까 좀 덜 하거든요. 근데 많은 과목들이 사실은 교양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질 담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양 과목도 많이 개설하기보다는 하나라도 뭔가 제대로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이 좀 더 많아지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계속 안내 드리고 있고, 체육 예술 계열의 과목들도 물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예담학교라고 해서 예술 계열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가 따로 있고, 또 경북 예고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체육 예술 계열의 어떤 전문성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대구에서는 IB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IB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물론 IB를 하는 친구들, IB 학교라고 알고 온 친구들의 경우에는 IB 교육과정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거지만, 일반 학생들도 IB 과목을 원한다면 들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일단은 개방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또 뭐 국제경영, 융합공학 이러한 교과 특성화 과정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도 굉장히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교 안, 학교 밖 그런 교육과정인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공동교육과정도 일과 중에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게 이제는 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그것이 내가 수업 시간 후에, 방과 후에 혹은 주말에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들은 중국어를 듣고 있는데 나는 스페인어 듣고 싶어. 근데 스페인어가 개설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스페인어를 온라인으로 개설을 하고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다 온라인으로 그 정규 수업 시간에 온라인에서 모여서 수업을 듣는 그러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캠퍼스가 지금 현재 대구를 비롯해서 많은 시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창작 캠퍼스라고 해서 이거는 학교 밖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학교나 혹은 다양한 외부, 학교 외부의 우수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에서 해주지 못하는 그런 활동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꿈창작 캠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방송 콘텐츠 제작, 게임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곳에서 운영하기 힘든 과목들입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이제 대학과 연계한 꿈창작 캠퍼스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과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수업과 평가는 이제 깊이 있는 개념 학습, 그리고 핵심 개념 중심의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이제 교과 교육 과정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단순히 물리학 1을 듣고 물리학 2를 듣고 고급 물리학을 듣고 물리학 실험을 듣고 이러한 계열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하나의 과목을 들었을 때 그 하나의 과목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정말 그 핵심 개념에 얼마나 잘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탐과 연계를 해야 된다. 다양한 교과 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교과 교육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AI 융합 수업을 해서 화학, 물리학, 가정, 미적분, 지구과학, 법과 정치, 정보 이런 과목들을 같이 융합해서 이렇게 수업을 몇 차시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정보교과 통합 수업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 뉴턴 역학 전 잘 모르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율적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이제 참여 교과를 보시면 사회나 과학, 한국사, 사회문화, 세계사, 윤리와 사상, 사회문제탐구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융합해서 어떠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변화하는 이런 수업과 평가의 변화에 이제 발맞춰 가기 위해서 1교사 1브랜드 수업이라든지 진로 선택 과목 수업 개선을 위해서 백워드 수업 설계를 공부하신다든지 아니면 수업 워킹 그룹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교과별 심화 탐구나 이런 과정 중심 평가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결국은 이제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수학과 평가의 변화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학생들의 학업 동기가 향상될 것이고 그러면 수업 몰입도가 향상되어서 차별화된 방식의 수업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진로와 진학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서울대에서 핵심 권장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을 제시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로 이제 보급을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비교도 해줍니다. A 학생, B 학생.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A 학생과 B 학생이 있으면 A 학생 보면 프로그래밍도 들었네, 정보학도 들었네 이렇게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화려해 보이는데 사실은 B 학생처럼 일반적인 과목을 굉장히 성실하게 들은 학생이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는 그러한 이제 시그널을 계속 대학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로와 교육 과정과 수업 평가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보다는 이제는 방향은 그 과목을 정말 제대로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좀 호흡을 굉장히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교육 현장의 화두는 저 두 가지 단어입니다. 자유와 책임.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뭔가 굉장히 많은 자유가 지금 주어지고 있고 수업도 마찬가지고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개별화된 학생들의 교육 요구를 수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마다의 목표 성취 시기나 또 그 경로를 존중하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미래형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운영 전략임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학생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과목 이수를 할 수 있고 저 경로를 잘 밟아 나갈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사실은 미래 교육에서 그러면 이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학교의 많은 사례들이 아마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나온 프로그램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교학점제 기반의 어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진로 진학이라는 것은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잘 기르고 최소 성취 수준입니다. 잘 기르고 그 안에서 진로 기반의 교육과정을 잘 선택해서 학생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수업 평가에 참여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취업과 진학으로 연결돼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정말 학습력이라는 것을 길러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앞으로 이제 고교 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은 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시도에서 만든 자료까지, 영상 자료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거칠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강의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데 혹시 그 공교육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어떤 요인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공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교에 미칠 수 있는 학생에게 미치는 변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학생의 어떤 성장에. 이 연구가 기초 기본 이제 학력 연구하시는 팀에서 연구한 거거든요. 2%라고 합니다. 공적 변인이 2%밖에 안 된대요. 놀라우시죠? 네, 저도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 그럼 도대체 나의 역할은 뭐야?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2%밖에 안 되는 퍼센트이지만 학교에서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 그 교사에게 어떤 한마디를 듣느냐 하는 것이 그 학생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어떤 교육 활동들이 그 하나하나가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퍼센트로 이제 환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교육의 힘을 믿고 계속해서 교육 활동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수진 장학사님께서 고교학점제 아주 거칠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잘 몰랐던 내용들까지 도식과 이미지를 활용을 하셔서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좋은 말씀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황수진 장학사님께서 이제 이 업무를 대우광역시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고 계시고 이 홍보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렇게 저희 경북대학교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셨고 오늘 또 다른 일정상의 이유로 좀 일찍 자리를 이제 뜨셔야 된다고 하셔서 일단 먼저 보내드리고 네, 이 토론자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후속적으로 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학교 현장에서 공약 어떻게 수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고등학교에 협성고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송주호 선생님이 두 번째 발표로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에 실업고등학교에서 이 최병출 선생님께서 또 어떻게 고교학점제가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이어서 좀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유진 학생이 예비교원의 입장에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또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이 세 건의 발표는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